솔보온. 보세요. 아직 어린 티가 막 나죠. 떠났던 저는 천연기념물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열심히 물어보고 자라가지고, 이제 성격을 좀 더 빨리 이제 이수한다고 그러고 떠나요.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올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더니,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지 않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작품 만들겠다고 막 가까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얘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안 해요. 그런 일도 막 벌어졌었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강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강의, 고등과 함께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가갈수록 점점 좀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갈수록 우리 서울로 치자면 한강이라든지 각 지천들,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고민하고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일찌감치 알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동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그 문제들 중에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생물 다양성 위기, 이 관점에서 우리들이 흘러가는 유지되는 이 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보존하면서 이용할 거냐고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위에 뭐 피부나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물리 위기, 기후변화 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 이제 저런 위기들은 적어도 이런 강좌에 주체적으로 듣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정도 저와 관련된 정보나 감성 등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게 어떤 문제이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FEW는요. 그 이화여대 최석천 교수 있잖아요. 지금 국생물자원관 초대 원장으로 가여 계신 분인데 그 양반이 많이 신조어예요. 뭐가 저기 신조어야 영어로 Q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자기가 만든 신조어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FEW는요. 세 가지 자원의 약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회생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들을 지나온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미래가 암울한 거야. 그 양반 이야기예요. 암울한데 원인이 뭘까 진단해봤더니 경제활동이든 사회든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근데 자연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왔다. 그리고 그 3대 요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풍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물질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이게 흔들린다. 위기가 오고 있다. 근데 이 위기의 핵심 내용은 그 세 가지 자원이 엄청 빠른 속도로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 가지 자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원은 뭐죠? 물, 에너지, 식량. 자, 식량은 뭐의 약자예요? 푸드, 영어로 푸드. 그 다음에 E는 에너지. 그 다음에 W는 뭐였죠? 그래서 고민 했나봐요. 이렇게 연결하고 조합해보니까 FEW가 나오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또 영어로 FEW가 뭐예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이 자원은 부족하다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인데 영어로도 부족하고 참 신조어 잘 모르겠다. 그래서 환경 강의 나오시면요 칠판에다 크게 FEW 써놓고 강의를 시작해요. 어때요? 그 양반이 진단하는 논리나 이런 거에 동의하셔요?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물리위기 이거는 또 연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들은 기후변화 위기, 생물 다양성하고 연동하면서 부정적으로 또 막 영향을 주고받고 해요. 이게 막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위기가 물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심지어 섬지방과 도서지방 아니면은 산지, 산골에 사시는 분들은요, 해마다 이 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매년 물 때문에 하다못해 식수라도 안 좋은 문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시거든요. 4대강 개발의 주요 거의 논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뭄 해결. 그 진단은 맞아요. 기후변화 위기 시기에 강을 지속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한다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엉뚱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해마다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더 심화돼가지고 다른 문제를 더 발전시키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강 문제를 그 관점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 거고 어떻게든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회 공론화가 잘 안 되네요. 너무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과 관계 보존과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생명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서는 잘 견디면 100일도 견뎌요. 마시지 않고서는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10일도 못 버틸걸요? 자,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물 한 모금.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콜라는 마셔도 됩니까? 콜라도 물이잖아요. 그런 거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이상 끊으실 수 있으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목숨을 버리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과 그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식지라고 하는 공간은요. 고등어 아닐 수 있는 생물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물 종수도 확 달라지죠. 지금과 같이 생물 다양성 위기에 처해 있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물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거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또 식량 위기와 연동되어 있어요. 왜? 물이 없으면 식량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거 해결하는데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환경 문제로만 도사는 있지 않아요. 어디에 미치죠?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거나 심화시켜요. 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연동돼요? 사회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촉발시켜요.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선언까지 하면 오죽했으면 그래서 인식의 확장이죠. 기후변화 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 문제예요. 평화 문제이기도 해요. 에너지 위기요? 평화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 말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상당 부분의 전쟁, 특히나 근대로 넘어와서 일어난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석유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또 선언하죠. 앞으로는 석유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물의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물 때문에 싸우는 것. 석유는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은 확보되지 않으면 특히나 중동지방이 심하죠. 근데 또 희한하게 이런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이 기후변화의 취약지대예요. 호주로 절대 이민 가지 마세요. 호주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보시면요, 특집으로 호주의 가뭄 현상들, 기후변화 현상들을 특집으로 다른 내용들을 많아요. 서부 지역에 농부들이 많이 사는데요, 막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가뭄 때문에 한 해만 흉작이 든 게 아니라 몇 년이 흉작을 드니까 이거 어떻게 지어요? 모든 나라가 비슷해요. 대농들은요, 전부 돈을 차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갚고 또 규모 확장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빚이 몇 년 쌓이니까 이제 개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목매다가 자살합니다. 그게 막 심각하게 유사된 적도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심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요. 자,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점에서는 뭐 저런 현상도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그림이 있어서 가져온 건데요. 워터월드죠. 다음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거리들인데 충격적인 사진들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음요. 네, 좋은. 예, 다음요. 예. 자, 물과 강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돌고래라는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다. 예, 늘리고 지키고 늘리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당 부분 지역들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들은 막 복원해가지고 자연의 모습들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전체를 보면 일부 이제 비어있는 공간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쭉 큰 흐름에서 거슬림을 보면은 과거보다는 자연성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런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건강하냐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과 관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봄의 시대, 돌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근데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떨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많겠죠. 친환경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생태계 서비스를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생태계 서비스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 이걸 서비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홍수를 예방해주는 서비스, 사람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서비스, 사람들한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게 정 서비스예요. 이게 생태계 서비스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것들을 서비스를 충족하게 받고 싶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우유를 마시고 싶으면 그 소를, 젖소를 애지중지 나의 가족처럼 돌봐야 되는 것처럼 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돌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강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전제되지 않으면 돌봄이요 오히려 악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나무 심기 해마다 하세요? 나는 해마다 나무 심기를 한다. 그래서 최소 해마다 한 그루의 나무 이상을 심는다. 여기 실천하시는 분 계셔요? 앞으로 하셔요? 네. 나무 심기는 굉장히 선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나무 심기라고 하는 게 아무리 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는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강에 숲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요. 저는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한강 수변에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게 바람직하나. 이거는 한번 과학적 관점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원래 강 주변에 숲이 없어요. 숲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 물길이 닿지 않는 공간. 물길이 닿는 공간은 나무가 못 살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이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하산계수가 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이 가장 부족할 때하고 물이 가장 많을 때하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하산계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강은 특징이 뭐냐? 하산계수가 커요. 에너지가 센 거야.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유럽하고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유럽은 뭐 도나우 강이라든지 뭐 템즈강이나 잔잔하잖아요. 사계절 내내 그런 에너지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물 때하고 장마철하고 강의 모습이 180도 변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요, 예? 심지어 뚝뚝 허물어버리잖아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는 것까지 좋아. 근데 어떤 나무를 심냐면 저기 산꼭대기에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소나무를 산책 한 번에 심어놨어요. 저는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무 심기를 했어요. 한강에 숲을 만들어줬습니다. 천추천하예요. 숲을 만들어주면 강물의 온도를 다운시켜주고 그게 숲이 갖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피난처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보호해주고 이게 숲은 기능이죠. 근데 한번 먼 시각과 긴 안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고요. 이 소나무를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강에 도움이 될까요? 강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왜? 소나무는 강면에 안 살거든. 고작 강면에 사는 나무라고 해봤자 뭐예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갖다 많이 심잖아요. 결국 그 행위는 나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했지만 강한테도 나무한테도 몫을 지어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과 인식 정도를 갖고 있느냐에 그리고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행위들이 똑같은 행위라도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왜? 내가 판단할 때 지금까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지 않느냐?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 그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 있었던 앙케이트 조사예요. 하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를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어떤 단어가 예상되지 물어봤대요.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일본의 초등학생, 한국의 초등학생. 자,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인도수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하천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맑다라든지 아니면은 물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신선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형용사일 수도 있고 아니 명사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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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천 가면 새도 꼭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새들도 어느 지점에 따라 상류나 중류나 하늘에 따라 맛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상류, 중류, 하류 있어요. 하천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렇게 어떤 단어가 연상되죠? 그러니까 하천하면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류, 중류, 하류 여기 이 의외로 이야기가 초등학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류, 중류, 하류. 우리 보통 예전에 자연 시간에 하천할 때 상류의 모습으로 이렇습니다. 중류의 모습으로 하류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런 영향일 수도 있죠. 자, 똑같은 거를요. 우리나라 한국의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우유. 그런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의외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1급수, 2급수, 3급수. 우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천 가가지고 딱 물 깨끗하면 와 1급수네. 물 좀 지저분하면 얘는 3급수야. 근데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었어요.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석을 했어요. 상류, 중류, 하류로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천 본연의 입장에서 하천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천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요.
발원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구조에 따라가지고 시작점, 이걸 위해서 위쪽에서는 상류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 가운데 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하천의 본연의 어떤 형태나 형상이나 그 모습 보고 이해하려고 접근해서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일급수, 이급수, 삼급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주의죠. 여기다 급수를 매겨요. 급수를 매길 때는 뭐가 있어요? 같이 보여야 돼요. 좋고 나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급수 하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쁘네, 오염되어 있네, 뭔가 문제가 많네, 이런 거예요. 일급수 하면요, 이거 좋은 곳이야, 괜찮은 곳이야. 그래서 내가 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어. 내가 막 뭐 이용해도, 심지어 물 떠다가 뭔가 이렇게 요리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야. 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이 개념이에요. 나는 천지 차이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일급수네. 그래서요, 하류도 가능하면 일급수가 돼야 돼. 같이 부여가 되면 삼급수보다는 일급수가 좋잖아요. 하류도 일급수가 돼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류가 일급수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하류는 자연스럽게 탁도도 높아져야 되고요. 오염물질도 많아야 돼요. 오염물질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영양물질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3급수로 몇 명 되면요, 4급수로 몇 명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급수로 바꿔야 돼. 여기다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용 패턴도 확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관점으로 하천을 대해왔고, 그런 관점으로 하천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렇게 이용을 해왔던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천의 본연의 모습을 그 상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이 전제되면서 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저는 뭐 수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생태학과, 강생태학이나 하천 생태학과 관련돼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런 관점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저희 이야기가 하고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는 강을 이제 강만 바라보지 말자 하는 거예요. 강과 연동되어 있는 주연국까지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강을 바라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강이 살려면요, 산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산이 연을 키운다고 하는 게 이런 관점에서는 유기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요. 연어를 매개로 해가지고요, 강과 산이, 그러니까 질소라고 하는, 질소하고 인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서로 순환을 시키면서 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불가능해요. 강이 어떻게 산을 살리지? 강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산을 보존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될 수 있으려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강을 대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싼 이야기예요. 관계망 속에서 강을 조망한다고 하는 거. 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기 환경과 유기 환경,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공간과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공간, 아예 물이 없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관점. 이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올바른 창의적 수변관리나 친환경적 이용들이 설계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 강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발원지부터 바다에 만나는 지점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이게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댐을 비판하는 거고요. 이 관점에서 볼을 비판하는 거예요. 연속체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원래 갖고 있었던 속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나 선택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반영돼서 작은 하천의 경우에는 뿔을 허물고 하는, 그래서 강의 연속적인 흐름들을 복원해주는 작업들 많다고요. 청계천 복원 지금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 있는 주요 개론 중에 하나가 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징검다리도 굉장히 많죠. 이걸 다 허물어낼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를 제거하거나 보완해주면서 용속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청계천 제자연화니까 명칭이 뭐죠? 청계천 뭐예요? 그 사업들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청계천이 좀 더 자연 가깝게 건강해지겠지. 이 모든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강의 눈으로 강을 바라보는 훈련과 그런 감성과 역량들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게 기반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 현장 활동과 돌봄이나 지키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속성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군요. 다음이요? 네. 그 다음 유역이라고 하는 게 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어디서 공부해줘요? 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요, 보통 우리나라의 유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산에 능선을 경계해가지고 이렇게 유역이 형성돼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 영산강 유역, 한강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유역권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져요. 지금 희미해졌죠. 왜냐? 교통이 워낙 사통까지 발달돼서 희미해졌지만 과거에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뎠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을에 살아.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자연과의 끊임없는 교감이에요. 특히나 과거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 자연의 속성과 특징에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문화가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화권 어떻게 나눴었어요? 낙동강 문화권, 영산강 문화권, 군강 문화권, 한강 문화권 이렇게 나눴던 거죠.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래서요, 자연과 굉장히 밀접한 연동을 갖고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생물학적 다양성 관점하고 연동해가지고 해석하는 문학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문화가 다양하면 자연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보존되려면 이 유역권 전체가 컨트롤되고 뭐가 문제가 없는지를 동시에 진단해주고 접근하지 않으면 강은 못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강이 오염됐잖아요. 오염은 어디서 와요? 이 유역에서 오는 거예요. 상류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축사가 있네. 우리 남한강 여기 상류 집천절 가보시죠. 거기 상류 발원지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거의 대부분 축사가 있어요. 축사. 그 축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한강물의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자연하천은 실은 범람원들이 존재해요. 범람원이 뭔지 아시죠? 물이 많이 때 이렇게 흘러 넘쳐서 물이 빠져도 남아있는 공간, 습지들. 범람원 습지라고